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내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본사와 쿠팡 대관 조직이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비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서울 문정동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내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이른바 쿠팡 비밀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쿠팡은 강남역 인근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박대준 전 대표가 총괄하는 대관 조직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들과 검찰 수사 대응 관련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이에 대한 수사 외압 여부와 관련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꿔 퇴직금 성격의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노동당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윗선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고 최근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이 적정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로비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고객 정보 유출에 더해 경찰과 특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쿠팡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범부처 전담팀을 출범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사태 범부처 TF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부처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사태의 신속한 수습 조치를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번 사태가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라면서 국민 의혹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끝까지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수년 전부터 용역 개혁을 바꾸거나 가짜 CEO를 세우는 방식으로 김 의장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6월 고 박현경 씨는 쿠팡 목천 물류센터 식당에서 방역 지시를 받고 청소하던 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고인이 청소약품이 독해 고통을 호소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유족 측은 쿠팡 하청업체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 뒤 쿠팡 준법감시 책임자 A씨가 당시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보낸 내부 메일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물류센터 식당과의 계약 대상을 바꾸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A씨는 계약 당사자를 쿠팡에서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건 범님, 즉 김범석 대표라고 언급합니다. 그 이유로는 목천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계약 당사자인 쿠팡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과 쿠팡이 직원 사망에 책임을 지는 걸 막기 위한 작업으로 추정되는데 이튿날 다른 직원도 쿠팡의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문제되고 있고 김 의장이 용역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 터지면서 증거 자료가 나오니 이건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요. 김 의장을 대신해 다른 사람을 한국법인 CEO로 세우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내부 직원들이 대화한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쿠팡의 이러한 김범석 지키기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작성된 걸로 추정되는 내부 기밀 문서에는 노조 결성 인원을 최소화하고 CEO가 책임지는 사업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이 담겼습니다. 김 의장이 국회 쿠팡 청문회조차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 지난 2020년 사망한 고 장덕준 씨 과로사 은폐 의혹의 전모가 뒤늦게 하나둘 밝혀지며 김 의장은 결국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다시는 독준이와 같이 쿠팡에서의 죽음이 왜곡되고 은폐되지 않게 모든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쿠팡 측은 이 같은 내부 고발을 진행한 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회사의 정당한 해임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맹점 대표자 1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1위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습니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19만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 번호만 유출된 경우가 18만 1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도 일부 유출됐습니다. 신한카드는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가맹점 대표자 외에 일반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출은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내부 직원이 카드 모집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할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유출은 공익 제보자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를 계보위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신한카드는 개인정보 유출에 사과드린다며 유출 원인과 경위를 규명해 관련 직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내외부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확인해 보상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고환율 속에 물가 불안을 부추기며 가격 담합과 외환 부당 유출로 부당 이득을 챙기면서도 세금은 회피해온 업체들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탈세 혐의 금액만 1조 원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의 칼날이 물가와 환율을 부추기며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온 31개 업체를 정조준했습니다. 가격 담합과 외환 부당 유출 등으로 민생 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 세금은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업체들입니다.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을 비롯해 할당 관세 편법 이용 수익 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 유출 기업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이 탈세 혐의 규모는 5년간 1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 업체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취득해 사주일가 전체가 거주하고 내부 인테리어, 가구와 가전 구입 비용은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등 사주일가의 사적인 소비 통로로 이용했습니다. 치킨과 빵 등 외식 분야에서 용량 꼼수로 편법 이익을 취하고 다른 한편으론 법인 카드로 골프장 이용료와 명품 구입비 등을 비용 처리하다 덜미가 잡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할당 관세를 통해 저렴하게 확보한 수입육을 사주일가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공급한 뒤 사주의 자녀에게 고액 배당을 지급하고 사주 자녀는 고가 부동산을 매입한 수입 기업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환율 불안을 자극한 외환 부당 유출 기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허 기술 사용료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받아 1,500억 상당의 외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고 기업 공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주 일가도 탈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 탈세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과 포렌식 기법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10월 인구 동향을 발표합니다. 출생아 수가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 연속 늘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9월 4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혼인 건수도 관심입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환매 대금을 연내에 받으려는 투자자는 반드시 오늘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30일을 한국거래소 휴장에 따라 오늘까지 신청해야만
30일의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매트를 설치하곤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저감 매트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은 어떤지 소비자원이 시험 평가 정보를 공개합니다. 국토부가 오늘 내년 초 발표할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주요 내용을 논의합니다. 로드맵에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 탄소 중립, 생활 모빌리티 등 5개 핵심 분야의 중장기 정책 방향이 담길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과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거듭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특검이 확보한 샤넬 가방 등은 몰수하고 2억 8,070만여 원의 추징금도 부과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문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하고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알선이 실현되며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하면서 대의민주주의 정신도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는 인정했고 재판 도중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출하며 협조한 점은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들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넨 금품은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준 보험성 선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도의원 공천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은 정치 자금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은 전 씨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씨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1일에 열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김 씨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증인 선서까지 한 김 씨는 몸이 불편하다며 배려해 주십사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전 씨 집에서 발견된 이유 등을 묻는 특검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를 마친 뒤에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변호인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거나 김한정 씨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과 수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상대로 두 번째 조사를 벌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으로 조만간 수사 윤곽이 드러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가 디올 가방 수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이 전 총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6차 공판기일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재판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됩니다.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으로 부산 지역 인사를 발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선 공약에 따라 부산으로 청사를 옮긴 해수부를 찾아 밝힌 생각인데요. 부산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연내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부산에 임시 청사를 마련한 해양수산부.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해수부 부산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개청식에 앞서선 현장 국무회의까지 열어 세종에서 부산으로 옮겨온 해수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개최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상황을 애둘러 언급하며 후임 해수부 장관도 전 장관과 같은 부산 지역 인사를 중용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신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일각에선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던 전 장관의 불명예 낙마로 동요하는 부산 민심을 의식한 거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이 부산과 동남권, 즉 PK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함께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동남권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는 자세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 집중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상 첫 생중계 업무보고는 해수부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 대한 공개 질책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변 제 아내도 그러고 자꾸 잘한 걸 칭찬을 자꾸 해야지. 왜 뭐 문제 있는 거 자꾸 지적을 하면 그게 되냐고 저한테 자꾸 야단치는데 잘한 거 칭찬을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이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졌다고 자평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소통 행보는 계속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 무허가 어업 활동하라는 문제와 관련해 아주 못됐다며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을 감행하고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어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별적으로 단속하면 재수 없으면 잡힌다는 생각으로 계속할 거라며 우리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면 꼭 잡히고 돈도 엄청나게 뺏긴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정보통신망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서울중앙지법, 고등법원에 구성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재판부 구성에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우려한 당 안팎 지적에 민주당은 대법원 대신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수정안을 마련,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뒤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불법 정보로 손해를 입히면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 비판에 법안은 막판까지 손질을 거쳐야 했습니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의 목적일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사설까지 입막음하려는 신보도 지침이자 슈퍼 이틀막법이라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입니다. 24시간이 지난 오늘 정오쯤 표결을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수순을 밟은 뒤 법안은 처리될 거로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거듭된 수정 끝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됐지만 법조계 논란은 여전합니다. 위헌성 문제가 해소됐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건 변함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내년에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도 관심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에는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제외하면 앞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내란 전담부 예규와 통과된 법안이 사실상 유사하다는 평가입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대법원의 예규는 시행하지 않고 보류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헌성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관심은 내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등 주요 사건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입니다. 법조계에선 서울고법 내부적으로 무작위 배당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면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존에도 주요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함께 맡아온 만큼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년 6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부터 판사회의 등 본격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 자체가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시선도 남아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이 사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다툴 소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사건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사법은 즉시 정치화됩니다. 내란죄로 처벌하라고 만들어졌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변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등이 위헌 법률 심판에 나서며 반발할 경우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2박 3일 최고급 호텔 숙박권 등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당 공지를 통해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숙박 비용도 즉각 반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일부 핵심 혐의는 불송치했는데 이 의원이 주식 투자 과정에서 직무상 기밀을 이용했다는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먼저 경찰은 이 의원이 다른 사람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을 인정해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 2개월 안에 매각이나 백지 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번 이상 수수해 주식 대금을 충당하는 등 청탁금지법도 위반했다고 보고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일부 핵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장으로서 직무상 기밀을 활용해 AI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도 받아왔는데
주식 패턴을 분석한 결과 뚜렷한 단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이 의원은 실제 수년 동안 12억 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춘석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무보좌관 명의 주식 거래창으로 주문을 넣는 모습이 포착되며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차명거래 아니라는 입장은 지금도 같으십니까?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하여튼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경찰은 이춘석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차 보좌관과 차 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없앤 보좌진 A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나온 결론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핵심 혐의에 대한 무혐의 판단인 만큼 봐주기 수사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 14건 가운데 5,173억 원 상당의 12건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의 묘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제 오후 5시 10분쯤 인천 송도동 한 민간 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어제 숙박업소에서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청이 소속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괴롭힌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밤낮 없이 총소리가 울려 불안해 못 살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집 유리창에 탄흔이 생기고 길가 곳곳에 탄피가 굴러다니는 지경인데 경찰에 신고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0명 남짓이 모여 사는 전북 남원시 산동면 한 마을입니다. 2년 전 아버지 고향인 이 마을로 귀향한 김세중 씨는 지난 7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느닷없이 집 유리창이 깨졌는데 다름 아닌 총알이 날아든 겁니다. 유리창 바로 안쪽은 새 돌도 안 된 자녀의 놀이 공간이라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총포 담당자라는 분도 똑같이 오셔서 보시고는 이게 총기에 의한 게 맞다라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한 해가 다 가는 지금까지 경찰은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탄피나 탄두가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총기 반출자 명단 등을 살핀 결과 총기 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세중 씨는 그 뒤로도 비슷한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월에도 자정 무렵에 집 바로 뒷길에서 총을 쏜 사람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말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반면 경찰은 격발 장소에 대한 신고자와 포수의 주장이 달라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는 말을 끝으로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도로가나 마을 인접지에서 총을 쏘는 걸 봤다는 제보자 주장에 따라 저희 취재진이 이렇게 도로가를 걸어 다녀 봤는데 버려진 탄피를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원 시민 가운데 행정당국으로부터 총기 사용 허가를 받은 제1종 수련면허 소지자는 133명. 그러나 야생생물법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았더라도 인가나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총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달에도 마을 한복판에서 총성을 들었고 총을 쏜 사람이 누군지 확신도 있지만 세중 씨는 경찰에 신고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이제는 접었습니다. 언론 제보로 사안을 공론화하고 차라리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8월 이후로는 유모차를 태우고 마을에 산책해 온 적이 없어요.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불안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YTN 김민성입니다. 지난 10월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명목으로 진행된 정부의 불법 체류 합동 단속 중 베트남인 노동자 1명이 숨졌는데요. 법무부는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무리한 단속이 부른 비극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있었던 불법 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 현장입니다. 단속을 피해 숨었던 베트남 유학생 25살 뚜안 씨는 오후 6시 40분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뚜안 씨는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 활동이 가능한 구직 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비자는 하지만 제조업이나 단순 노무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비를 벌기 위해 잠시 일하고 있던 뚜안 씨는 처벌이 두려워 숨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토끼몰이식 과잉 단속이 낳은 비극이라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단속반이 할당량에 맞춰 강압적으로 수색하자 겁에 질린 뚜안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앞에는 뚜안 씨를 추모하는 분향소와 강제 단속을 규탄하는 농성장이 설치됐습니다. 법무부는 뚜안 씨의 추락 사고 발생 전인 오후 6시 10분쯤 이미 단속을 마치고 철수해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CCTV 영상을 토대로 뚜안 씨가 추락할 때도 단속이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뚜안님의 사망은 출입국의 단속 행위와는 상관없다는 정말 해괴한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상당하고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단속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현실을 외면한 인력 정책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서는 불법 체류자라도 고용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 단순히 단속하고 추방하는 지금 방식으로는 또 다른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인권 사각지대만 커진다는 겁니다. 출입국 관리 당국이 그동안 너무 이제 단속과 이 규제 중심으로 움직여 왔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입해주고 이 농어촌이나 영세 기업까지 갈 수 있도록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청년의 허망한 죽음. 경찰은 뚜안 씨가 숨진 과정에 단속 당국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국제 금값이 연일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불안한 투기 심리를 더욱 자극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도 계속 오를 걸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납포한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팔거나 미국이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조선에 있던 원유도 비축유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직접 공격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He can do whatever he wants. It's all right. Whatever he wants to do. If he wants to do something, if he plays tough, it'll be the last time he's ever able to play tough. 이처럼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전운이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9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유조선을 공격하고 모스크바에서는 차량 테러 사건까지 터지자 불안한 투자 심리는 곧바로 이른바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국제 거래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고 은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금과 은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1979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보일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And since gold is priced in dollars, therefore the price has been moving higher, attracting the attention of momentum investors. Our belief is that we could still see higher gold prices. 여기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까지 금 매수에 합세하고 있는 점도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 선호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온스당 5,000달러 시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는 순간
금값은 크게 떨어져 왔다며 폭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꼬인 상황임에도 일본은 타이완과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핵심 간부가 타이완 총통을 만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인 하기우다 의원이 라이 칭도 타이완 총통과 반갑게 악수합니다. 라이 총통은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과의 우호를 지지하는 데 감사를 표한 데 이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하기우다 의원은 일본과 타이완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협력과 교류를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중국은 거친 표현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我们也正告民进党当局，媚日谋独，令人不齿，注定是走不通的邪路、死路。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대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中国との間では懸案と課題があるからこそあらゆるレベルで意思疎通が重要であります。日本側としては中国とのさまざまな対話についてオープンであります。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타이완 유사시 발언에 반성을 언급하면서도 기존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철회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말 연시를 맞아 일본 국회의원 30여 명도 타이완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 총리실 관계자가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중일 갈등의 불씨가 좀처럼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집트 대박물관에서 고대 파라오의 배 복원 작업이 시작돼 실시간 공개되고 있습니다. 푸포항의 것으로 확인된 배 두 척 중 하나인 삼나무배는 현지 시간 23일 오전부터 조각을 맞추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복원 책임자는 이미 조립돼 전시 중인 쌍둥이 배 옆에 놓인 길이 42m의 이 배를 조립하는데 약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복권 파워볼의 당첨자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1등 당첨금이 17억 달러, 우리 돈 2조 5천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현지 시간 22일 파워볼 복권 1등 당첨자가 46회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1등 당첨자가 나온 최근 사례는 지난 9월 6일로 미주리와 텍사스주에 사는 구매자들이 17억 8,700만 달러, 우리 돈 2조 6,530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말 도난 사건이 발생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왕실 보석 전시관 외벽 창문에 보안용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현지 시간 23일 오전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 창문에 대형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창문은 지난 10월 19일 절도범들이 전시관 내부에 침입할 때 통로로 이용됐습니다. 얼굴 없는 예술가로 알려진 뱅크시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런던의 아동 노숙 문제를 다룬 새로운 벽화 2점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은 겨울용 모자와 부츠를 신은 두 아이가 양철 지붕 위에 누워있고 한 아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뱅크시는 현지 시간 20일 SNS 계정에 새 작품 사진을 게시해 런던 중심부 베이스워터 지역 건물 벽면에 새로 그려진 벽화가 본인 작품임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런던 토트넘 코트 로드에도 거의 비슷한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PD였습니다. AI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기준을 흔들고 있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 취재 결과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전문직을 중심으로 신입 채용 수요가 줄어드는 등 일자리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AI는 딥페이크와 해킹 등 각종 범죄를 더 빠르고 더 크게 증폭시키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연말 특집 2부작으로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오늘 밤 AI 기술의 윤리적, 사회적 그림자를 집중 조명합니다. 울산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버스가 스스로 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등 높은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정류장에 서 있는 17인승 버스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운전석에는 기사가 앉았지만 운전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차선 한가운데를 지키면서 주행하고 교차로에서는 부드럽게 속도를 줄입니다. 각종 첨단 장치를 활용한 자율주행 버스로 불법 주정차를 알아서 피하고 비보호 좌회전도 하는 등 안전 관련 첨단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빛과 전파를 이용한 거리 측정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한 센서들이 10여 종 이상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범 운영에 들어간 자율주행 버스는 이달 말부터 도심에서 시민을 태우고 곳곳을 누빕니다. 법에 따라 시험 운전자가 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람이 운전합니다. 함께 시범 운행에 들어간 8인승 버스는 휴대전화 앱으로 부르면 찾아옵니다.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 수요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이동하면서 승객을 태웁니다. 울산이 산업도시를 넘어 기술을 실험하고 검증하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시작으로 도시의 미래 이동 방식을 울산에서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범 운행 기간에는 자율주행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안정성과 운영 데이터를 확보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유료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하여 말씀드립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보직의 최소 자격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와 같이 오전 중에 미팅을 하자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특검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연내라도 또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각자 발의를 하고 특검이 바로 통일교와 관련한 진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미끄러운 도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눈비가 잦아들고 현재 일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 중 그치겠지만 차가운 지면에 눈비가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그늘진 도로에서는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성탄 이브인 오늘은 차츰 하늘이 개겠고 추위 걱정도 없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도 내륙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찬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4도로 오늘 아침보다 7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낮에는 찬바람 탓에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게 출발합니다. 서울 3도, 대구는 4.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구 11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